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소중한 돈, 정치 후원금. 국민들의 건강한 정치 참여, 정치 후원금 제도란 무엇이며 각 나라별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최근 유럽의 난민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난민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유럽 정치계의 변화와 우리나라에도 찾아온 난민 문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정치 후원금. 여러분은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치 후원금은 각종 입법 및 정책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효과적 참여 수단이자 불법적인 정치자금 차단으로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치를 아름다운 시선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의 작은 힘이면 충분한데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 정치 후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민주주의의 꽃 투표.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정치인을 선택하고 투표합니다. 그런데 과연 투표만 한다고 끝인 걸까요? 국민이 원하는 민주정치.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뒷받침해준다면 가능합니다. 투표 외에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깨끗한 정치를 위한 아주 손쉬운 참여 방법, 바로 정치 후원금 기부입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기까지는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요. 정치 후원금은 정당이나 정치인의 정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후원하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정치 후원금, 대한민국 정치의 밑거름이 됩니다. 정치 후원금은 성격에 따라 후원금과 기탁금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후원금은 개인이 후원하고자 하는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의 후원회를 통해 직접 기부하는 방법입니다. 정치인이 직접 정치 자금을 받을 경우 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정치 자금을 조달해주는 제도입니다. 기탁금은 특정인에게 직접 기부하는 것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방법인데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각 정당의 국고 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또한 기탁금은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공무원이나 학교의 교원들도 기부할 수 있는데요. 후원금은 한 사람이 각각 500만 원,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요. 기탁금은 연간 1억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의 금액을 기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에게 왜 돈을 후원해야 하는지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대체 정치 후원금은 왜 필요한 걸까요? 나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국민이란 이름의 진짜 정치인입니다. 정치활동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에서는 후원금과 기탁금의 형태로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은 민주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한 소액 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 기부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막고 대한민국 정치의 밝은 미래를 후원하는 일, 정치 후원금 제도. 한 명 한 명의 작은 손길이 만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정성이 5천만 손길과 만나 우리의 꿈과 희망으로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정치 후원금
대한민국 정치에 힘을 실어주세요. 정치 후원금 기부를 통해 국민들은 투표와 같은 정치 참여 효능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치 후원금 기부를 통해 후원인은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정치 후원금이라는 장치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당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지지할 수 있고 기대에 못 미칠 경우 투표 외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과 국회의원은 후원금을 통해 다양한 정책 개발과 경쟁을 통한 건강한 정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사사로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부한 소액의 정치 자금이 모이면 정당과 정치인은 일부 세력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해 소신 있는 정치 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발전의 큰 밑거름이 되는 정치 후원금 제도, 다른 나라에선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미국은 합법적인 정치 자금을 하드머니와 소프트머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드머니는 개인이 특정 정치인에게 직접 주는 정치 자금으로 액수의 제한이 있고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제를 받습니다. 소프트머니는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단체가 정당에 지원하는 돈을 말하는데요. 정치활동위원회 팩을 통해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선 선거철이 되면 다양한 슈퍼팩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슈퍼팩은 캠프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적인 후원단체로 외곽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정치활동을 펼칩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자금 제한 없이 기부할 수 있다는 점, 후보나 정당과의 접촉이 금지된다는 점이 팩과 다른데요. 무제한 간접 지원 방식의 슈퍼팩은 TV 광고비 등 액수 제한 없이 원하는 후보들을 간접적으로 지지합니다. 또한 슈퍼팩의 자금은 자신이 반대하는 후보나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경쟁자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도 운용되는데요. 2010년 슈퍼팩 제도가 미국 정치에 등장한 이후 대선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 중심이 된 슈퍼팩의 지원을 받아서 이 본인이 그 정치 자금 걱정 없이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사실 슈퍼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돈이 정치를 좌지우지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죠. 다만 여태까지는 이제 소액 모금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 거대한 돈을 모아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지원하게 했는데 이 슈퍼팩 제도가 도입된 것은 미국의 유력 정치인들이 한마디로 합법적으로 거대한 정치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이것은 미국의 대선이나 이런 중요 선거 때마다 정치 자금의 액수를 높여오는 그런 어떤 부작용도 있었다고 봅니다. 영국은 후보자 중심이 아닌 정당 중심으로 기부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에 등록된 정당만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개인, 회사, 단체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정해진 기부 한도액은 없지만 모금액의 일정 한도를 넘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프랑스는 재정대리인 제도가 있는데요. 후보자가 지정한 재정대리인을 통해서만 기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이나 단체의 기부는 금지,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정치인은 원칙적으로 직접 기부를 받을 수 없고 정당이 구성한 자금관리단체를 통해서만 기부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으로부터 받은 정치 후원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걸까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국가들의 정치 자금에 대한 접근 방식과 규제들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핵심은 바로 투명성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분기별 회계보고는 물론이고 선거를 앞두고 $1,000 이상 기부를 받으면 48시간 안에 누가 얼마를 기부했는지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선거위원회 사이트에 기부금 내역과 사용처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데요. 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은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정치자금 후원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사용 내역은 선관위가 공고한 지 3개월 이내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더욱더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만약에 실시간으로 이 정치인이 후원금의 돈은 이 카드로만 쓰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카드를 썼을 때 누구든지 카드를 열어볼 수 있게 하고 얼마를 거두었는지 알게 해야 되는데요. 기성의 후원금 제도를 개선해서 그걸 오픈해서 정치 자금을 좀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모금하자 했을 때 한국에서는 오히려 더 큰 정경유착이나 부작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정치 자금, 이 후원금 모금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고 있는 정치 신인에 대해서만 좀 더 폭을 열어주는 이런 행태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투표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정치 참여. 정치 후원금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비용이자 깨끗한 정치를 위한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투명한 정치를 위한 투명한 후원금.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그 방법과 기분 좋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치후원금 기부에 동참하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치후원금 센터를 통해 신용카드, 휴대전화 요금이나 간편결제로 기부하는 방법. 사이트 접속이 어렵다면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카드 포인트인데요. 정치 후원금은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결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무 세게 때리네. 근데 이거 포인트로 결제가 된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신용카드를 엄청 쓰기 때문에 포인트 엄청 많거든요. 실제 매년 쓰지 않고 사라지는 카드 포인트가 무려 1,3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포인트로 기부하면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물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잠자는 내 카드 포인트. 이제 더 이상 버리면 안 되겠죠? 정치 후원금을 통해 우리의 미래 결정한다네. 정치 후원금을 카드 포인트 이뿐만 아닙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자금 기부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요. 정치인들은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건강한 정책을 실현하게 됩니다. 매년 사라지는 1,300억 원의 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면서 기업의 사회공헌 실현에도 앞장서고 경제도 살린다는 사실. 매년 사라지는 1,300억 원의 포인트를 현금으로 사용 가능. 정치자금 후원금 제도가 정치 자금의 부정을 방지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를 해주신다 그러면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그 후원금이 올바로 쓸 수 있도록 예방하고 감시하고 안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정치 실현을 위한 작지만 큰 힘. 개인의 소중한 후원들이 모여서 좋은 정치가 되어 돌아오길 기대해봅니다. 유럽에서는 난민 문제로 인해 극우 정당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난민 문제,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5월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우리 사회의 난민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정치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018년 9월에 있었던 스웨덴 총선. 신나치의 뿌리를 둔 스웨덴 극우 민주당이 반란을 일으키며 제3당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북유럽식 복지 정책을 정착시킨 3인당은 100여 년 만에 최저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지난해 3월
극우 자유당이 제2당 자리를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독일에선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이 제3당에 오르며 연방의회에 진출. 이탈리아에는 서유럽 최초의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섰고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유럽연합의 난민 정책에 반발하는 극우 세력이 집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듯 최근 유럽에서는 정치권의 변방으로 치부되던 극우 세력들이 선거를 통해 각국의 주류 세력으로 자리 잡으며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유럽 극우 정당의 지지율 상승,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럽의 경제적인 위기, 그런 유럽이 경제가 나빠지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불안감, 이런 것들이 난민 때문이다, 이주민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로 이 새로 나타난 정당들이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경제적 위기가 난민 때문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실한 어떤 설명은 하지 않고 약간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씌우는 거죠. 그런 약간 포퓰리즘적인 성향들이 대부분의 극우 정당들이 가지고 있고, 이런 극우 정당들의 성향이 바로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설득력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난민 문제에 시달렸던 유럽. 그러던 중 2015년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유럽 난민 사태가 터집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시리아에서 100만 명의 난민이 유럽 대륙으로 몰려들었는데요. 불법으로 유럽 국경을 넘은 사람의 수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였고 난민 신청 건수도 급증, 난민에 대한 불안감 또한 커졌습니다. 2008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경제적 위기하고 맞물려서 그거에 대한 어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누구 때문이다, 이런 희생양을 찾고 있던 지점에서 많은 국가들에서는 그것이 난민 때문이다, 혹은 이주민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사실은 난민 문제가 실제보다도 굉장히 부풀려서 그렇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난민이 대량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치안이 더 위험해진다, 더 범죄자가 많아진다, 이들이 잠재적인 테러리스트일 수 있다, 이런 불안감들 때문에 굉장히 유럽 사회가 난민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난민 문제는 장기간에 걸친 유럽 경제 위기, 외국인 혐오 범죄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유럽 각지에서 반난민 정서를 앞세운 극우 정당이 급속히 성장하게 된 것인데요. 스웨덴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건 역시 난민 정책이었습니다. 인구 1,000만여 명인 스웨덴은 2012년 이후 40만 명이 넘는 난민을 받아들여 세계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한 나라인데요. 이 때문에 국민들은 적지 않은 세금이 난민에게 쓰인다는 불만이 커졌고 난민 범죄 등으로 인한 반난민 기류가 확산됐습니다. 특히 2017년 4월 스톡홀름에서 트럭을 몰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남성이 행인들을 향해 돌진, 5명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반난민 정서가 고조됐는데요. 이에 3인당은 선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난민 지원 예산을 축소하고 난민 심사를 강화했지만 국민들의 불만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스웨덴 민주당은 신규 이민자 신청 유예, 불법 이민자 추방, 국적 심사 강화 등 반난민 정책을 앞세워 국민들의 선동을 이끌었는데요. 선거의 결과는 3인당이 다수당이 되었지만 1907년 이후 역대 최저 득표율 기록. 민주당은 상당한 표를 얻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 사회민주당도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난민 수용에 관대했던 독일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찾아온 건데요. 반난민, 반이슬람을 내세운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의 급성장이 그 변화 중 하나입니다. 당시 독일은 난민 수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과 범죄 사건 등으로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2015년 마지막 날 밤에서 새해 사이 독일 쾰른에서 약 1천여 명의 난민 신청자들이 행인을 대상으로 집단 성폭력과 강도 행각을 벌인 사건인데요. 당시 경찰에 신고한 여성만 1,200여 명에 달했고 최소 24건의 강간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후 2016년 말 베를린에서 발생한 난민 트럭 테러 사건으로 12명이 사망하면서 독일 내 반난민 정서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 결과는 2017년 9월 총선에 반영됐는데요. 득표율이 크게 줄어든 기민당과 사민당에 반해 지난 총선에서 최소 득표율 5%를 넘지 못해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했던 대한당이 제3정당으로 원내에 입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3인당을 제치고 지지율 2위로 올라서기까지 했는데요. 독일이 난민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유럽 내에서 이 난민들을 국가별로 좀 할당을 주자.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 사실은 되게 좀 그 독일에서의 난민 정서에 불을 지르게 되면서 독일을 위한 대한정당이라고 AfD라고 새로 생긴 정당인데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표가 가고 지방선거에서 이 정당이 되게 많이 이겨요. 그러니까 사실은 난민 정책에 대한 그런 친난민 정책 이런 것들이 독일 사람들이 메르켈에게 등을 돌리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연결지어서 얘기할 수가 있죠. 관용의 나라라고 불리던 프랑스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2015년 11월 130명이 희생된 파리 연쇄 테러 이후 이슬람계 이민자들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악화됐고 극우 세력을 결집시켰는데요. 반유럽연합과 반난민을 내건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의 당대표 마린 르펜은 2017년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결선에서 맞붙은 마크롱에게 큰 표차로 패하기는 했지만 프랑스에서 오랜 기간 반체제 세력이었던 극우 진영이 대권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인식을 전 세계에 퍼뜨린 거죠. 이탈리아에서는 서유럽 최초로 포퓰리즘 정권이 출범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밀려드는 난민으로 인해 매우 힘들던 상황이었는데요. 극우정당 동맹은 이탈리아가 난민들의 침략당했다는 자극적인 구호를 외치며 불법 체류 난민 50만 명 전원을 본국으로 송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웁니다. 동맹의 지지율은 이런 분위기를 타고 수직 상승. 3월 총선에서는 최다 득표를 난 오성운동을 제치고 지지율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동맹의 급부상에는 내무장관 겸 부총리로 취임한 마테오 살비니의 강경 난민 정책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그는 유럽연합에서도 난민 위기를 떠안고 있는 이탈리아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며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탈리아가 난민들의 처음 정착지가 돼서 굉장히 난민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살비니 같은 경우 이건 아니다. 이제 이탈리아가 이런 난민들의 캠프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고 최근에는 그 이탈리아 안에 우리가 흔히 집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원래 정식 명칭은 로만이거든요. 이 로만족들의 경우는 유럽을 방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적이 없이 여기저기 다니거든요.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겠다. 극우적인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해서 이탈리아 안에서 되게 인기를 얻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그 유럽 전체의 정서를 대변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동유럽과 중부 유럽에서도 극우의 약진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헝가리에서는 유럽연합의 난민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온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사선에 성공. 정부는 난민을 도우면 처벌한다는 법안까지 만들었습니다. (2017년) 오스트리아 총선에서 반난민 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극우 자유당도 주류 정치 무대로 진입했고요. 슬로베니아에서도
지난 6월 총선에서 반난민 캠페인을 벌여온 슬로베니아 민주당이 제1당을 차지했습니다. 난민 문제를 앞세운 유럽 극우 정치 세력의 성장,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결국은 경제적인 위기나 유럽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야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정당이 되는데 극우 정당들이 이런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당면한 경제적인 문제를 단지 반이민, 반난민 정책만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고 근본적으로 유럽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것을 바꾸거나 아니면 새로운 도전에 그것을 응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델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극우 정당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되리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생각합니다. 유럽의 난민 문제,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5월 제주도에 대거 입국한 예멘 난민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예멘 난민들이 가까운 다른 나라가 아닌 제주도로 넘어온 이유는 비자 없이도 한 달간 체류가 가능한 무사증 제도 때문입니다. 내전이 길어지면서 무사증 제도로 제주도에 입국하는 난민 수는 급격히 늘어났는데요. 그중 500명 넘게 난민 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난민 제도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1992년 국제난민협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인데요. 때문에 난민을 받아들이고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난민은 인정된 사례가 얼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한 800여 명, 한 20여 년 동안 인정한 사례 800여 명이고요. 인도적 체류라고 해서 난민하고 유사하게 하지만 돌려보내면 예를 들어 내전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있어서 송환이 어렵다. 그 전까지는 한국에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한 1200명 정도. 한국에서 별도의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정도를 만들어주는 의미에서의 보호를 한다는 건데 사실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주거나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쫓겨나지 않고 한국에서 그냥 다른 국민들과 유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격을 준다 정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예멘인들의 등장으로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졌는데요. 테러나 범죄율 상승, 실제로는 일자리를 빼앗으러 온 가짜 난민이란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의 낮은 여성 인권 문제도 반대 정서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난민을 수용하니 성범죄가 증가했다. 난민들에게 월 138만 원을 지급한다 등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들까지 퍼지며 난민에 대한 혐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상의 모든 혐오를 반대한다. 한편에서는 난민들을 수용해야 된다는 주장이 맞서기도 했습니다. 난민들에게 가장 많이 필요한 건 제 생각에는 되게 거창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똑같은 것 같은데 너무나 이제 완전한 타문화권에 아무런 친구 관계도 없고 아무런 배경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게 사실 제일 필요한 것 같고요. 사람들은 쫓겨날 두려움이나 추방당하거나 구금될 위험 없이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를 먹고 자고 그다음에 자식들을 키우고 자식들을 학교에 잘 갈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인 것 같고요. 한국 사회에 있는 시민들이 같이 연대하고 관계를 맺어주고 좀 친구가 되어주거나 지역에서 만나주거나 이런 식의 어떤 관계들이 맺어지는 것이 되게 중요한 원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프리덤! 자유! 난민을 찬성하는 시민들은 인도주의적 관점, 국제협약 가입국으로서의 책임감을 내세우며 그들의 처지를 공감하자는 입장입니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시민들의 반대 여론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난민 문제에 대한 뜨거운 논란은 국민 청원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난민 수용 반대, 난민 방출 등 제주 예멘 난민 관련 청원들이 계속해서 올라왔는데요. 무사증 제도와 난민법 폐지 청원은 무려 7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에 청와대에서 답변을 내놨는데요. 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법무부는 현실적으로 난민 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힘들지만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번 청원을 계기로 해서 난민제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꼼꼼히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지금도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정부가 예멘 난민 339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사회의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그 사람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 사실은 유럽처럼 가까운 미래에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경은 막지만 국경은 잘 굳건하게 지키지만 내부에 들어온 사람들하고는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난민에 대해서 잘 낯섦 때문에 염려하시거나 불안해하시는 부분들의 목소리도 여러 가지 그 근거가 무엇인가 국민들의 불안 같은 것도 저희가 같이 껴안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다 같이 모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시간 과제들을 저희가 잘 해결해 나가면 한국의 난민 보호나 아니면 국제사회 기여나 아니면 평화의 상징을 떠오르고 있는 한반도가 또 평화를 찾아서 온 난민들에게도 어떻게 잘 정착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경험한 난민들과의 크고 작은 갈등은 이제 더 이상 다른 나라만의 이야기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제주 예멘 난민 문제로 불거진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논란은 아직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난민을 수용하지 않는 것도 인도주의적 차원의 명목으로 무조건 수용을 요구하는 것도 해결법이 될 순 없겠죠.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